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 민초라는 예. 그런 단체가 있는데 어제 2030 청년들을 불러서 쓴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젊은 청년들의 성난 목소리랄까요? 예. 분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30 이 분노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절규라고 할 수 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배경은 또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요 보면 2030은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세대별로 따지면 가장 어려운 세대라고 스스로 생각을 인식하는 세대예요. 예? 왜냐하면 취지가 안 되죠. 취지가 안 되니까 어디 경제력이 전혀 없어지잖아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저 돈을 벌어야겠는데 돈 벌 수 있는 그 길은 전혀 열려 있지 않고 오죽하면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암호화폐라든지 그것도 이름도 없는 암호화폐 같은 데도 뛰어들고 말이죠. 연끌해가지고 집 산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디 투기에도 뛰어들고 주식에도 뛰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길을 쓰는 세대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입으로는 이 사람들 맨날 청년 이러면서 전혀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더구나 큰 문제는 이 정의를 외치는, 공정을 외치는, 이런 평등을 외치는 이런 정권이 보면 정의는 자기들의 정의고 공정도 자기들의 공정이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는 2030 청년 세대를 완전히 외면해버렸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분노가 들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요. 60대 이상의 그 세대하고 2030 세대가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동기는 다르지만 무기력해졌다. 우리가 기대할 데가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데 있어서는 60대 이상 노인 세대가 느끼는 상실감이라든지 박탈감이라든지 이걸 20, 30대가 똑같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요즘 그 여론조사 할 때도 보면 양극단 측에 보면 거기서 되게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제 정권 측을 맨날 입으로는 아니까 실제로 2030의 지금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를 자기들이 파악을 해야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60대 이상의 이런 노령층 이런 사람들은 퇴직하고 갖고 있는 게 뭐 집 한 채인데 거기에 세금 폭탄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마련할 길은 없고 거기에 그러면 취업이 되냐? 취업 절벽 아닙니까? 거기에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취업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다 보니까 절망감, 박탈감 같은 것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층이 원래는 좀 진보적이고 친민주당 성향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코인 광풍도 그거 아닙니까? 전부 2030들이 뭐 취업을 했든 안 했든 소득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이런 일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냐. 뭐 집 마련하는 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천정부지로 쏟아버렸기 때문에 평생 모은다건들 집 마련은 고사하고 지금 전세금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2030들의 어떤 분노, 절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난번 4.7 재보선에서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2030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그 20대하고 이쪽에 60대 이상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청년들이 더 붕괴하는 건 그거죠. 정의를 외치면서 그건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고 우리는 상관없다. 무슨 얘기냐면 뭐 조국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그 아들들 그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야. 근데 그런 방법을 해놓고 그것을 진실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 친단 말이지. 다
그런 일은 있는데 뭐 그 일반적인 현상인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어디에 일반적인 현상이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한 거는 전부 옳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만 정의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 생각할 때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예. 윤미향 조국 사태 실망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을 향해서 촛불 집회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예. 또 하나는 김어준이 성역이냐. 지금 김어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김어준 지키기에 아주 혈안이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연 지킬만 하냐 이거죠. 지금 자기들은 걸핏 하면 언론개혁을 찾는데 그럼 무슨 언론개혁이냐는 게 이 2030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어준의 만약 김어준이 이제 뭐 저기 한번 출연료 200만 원이다 이러니까 누가 했다가 정청래가 그래 누가 했다가 이 시장 원리 따지면 김어준이가 저기 TBS 방송국을 먹여 살리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이 사람들 논리가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장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던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데 시장적 가치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죠. 자기들 위주로 해서 말이 그냥 180도로 걸핏하면 왔다 갔다 하거든. 이런 점도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김어준이가 성역이 돼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유력자라는 사람들 김어준이가 불러주면 거기 가서 인터뷰하고 바쁘다면 지금도 김어준이가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속에서도 김어준이한테 불려가서 인터뷰하는 거 그걸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니까 이런 상황이 이게 어떻게 여기가 정의가 있습니까? 공정이 있습니까? 2030, 20대쯤 되면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순수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김원희가 했던 방송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 김어준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김어준이가 뉴스공장이라는 걸 통해서 특정 정치인, 특정 정파를 위해서 불공정 방송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1의 과제로 내놓고 있는 것들, 특히 친문 강성파들은 언론 개혁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징벌적 그런 손해배상제라든가 이런 법안을 내고 있는 거 이게 맞느냐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 개혁 이 말은 이제까지도 계속 뭐가 언론 개혁인지 말은 안 해요. 그게 뭐냐? 자기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려면 이 이른바 보수 진영의 뭐 입장을 두둔하든가 그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방송을 하면 이건 무조건 개혁해야 되는 대상이고 자기들 방송을 하는 거 이것은 이제까지 왜곡됐던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니까 이 언론 개혁이라는 말을 계속 내뱉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내뱉는 것과 똑같다. 이 용어는 의미는 이 현 정권 측의 새로 만들어진 그 의미는 뭐냐면 철퇴예요. 개혁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현 정권의 개혁 이러면 이건 너 가만 안 둬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도 개혁 그러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언론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지. 어제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 중에도 송영길 신임 대표가 잠깐 참석을 한 모양인데 허위 인턴 증명서 표창장 가지고 대학 간 사람 있느냐 뭐 인턴 비서가 있을 텐데 한번 물어보라 뭐 그런 얘기도 했고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해서 문자 폭탄 그것 좀 보니까 다 손드는 것이냐 아주 쓴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뭐 박원순 분향소 설치 그 생각하기 전에 그거 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과부터 했더라면 아마 이번 저 4.7 보선 결과도 달라졌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젊은이들의 시각이에요. 시선이 그 젊은이들이 느끼는 이 현상이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신들은 말이죠. 한 번도 진작에 사과해 본 적도 없고 당신들이 특혜를 누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특혜라고도 인식도 해본 적이 없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한테도 똑같은 조건을 줬느냐? 주지 않았지 않냐? 또 거기다가 아무리 세상이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 시장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거기서 분향소 설치하고 그것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또 서울시장으로 치렀다든지 이게 젊은 사람들 느끼는 배신감이라든가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그 말했다가 누구예요? 그 옛날 그 누구야? 그 이해찬 당시 공동 그 장례위원장 했지요. 이 사람이 네.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뭐 앞으로 대응할 그런 그 대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후레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그 도덕관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겠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절망한 거지. 당신들한테 정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핵심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뼈아픈 지적들도 있었지만 이런 청년들의 어떤 분노라든가 절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당이고 또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정당이라면은 심도 있는 그런 청년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어제 어떤 그 젊은이가 청년들을 표로만 보고 있다. 지금 내놓은 대책들이라는 게 또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라는 게 이대남을 겨냥한 그런 정책들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컨대 하나 예로서 이런 거죠. 이재명 그 도지사는 대학 안 가고 이 산업 현장에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대학 안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해서 세계 일주 1,000만 원 지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말이죠. 그 사회에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사회에 이제 진입하는 그 비용으로 한 3,000만 원씩 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그거죠. 이것을 당신들이 표를 내가 돈 이만큼 줄게 표내놔. 근데 돈은 자기 돈 주는 게 아니라 국고를 헐어가지고 그럼 국고를 그만큼 헐면 그만큼 다른 데서 그만큼 빌 것 아닙니까? 부족해질 텐데 그건 상관없어. 여하튼 이제 갖다 메우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돈 줄 테니까 표내라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이런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국가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고 뭐 자기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돈 주면 왔다 갔다 하는 표로만 인식하니까 이것도 젊은 사람들 시각에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지. 예.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도 여성 징병제라든가 무슨 가산점제 논란을 다시 붙이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여성 징병제 이런 문제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 아무거나 내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남이라든가 젊은 층한테 뭔가 어필할 만한 사안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따져보고 여러 가지 군 병력 문제라든가 여성 징집을 했을 때 어떤 또 문제점이 있을지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들이 정착이 되고 있는 이런 거 없이 그 여성 징병제 하면은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젊은 층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도 아주 뼈저리게 지적을 했고 그동안 사실은 가장 젊은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돈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 무슨 알바라든가 뭐 이런 거 몇십만 원 주는 그런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산업적인 정책을 쓸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전을 보여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아주 아프게 꼬집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게 아이디어 상품 같이 네. 이게 무슨 재치문답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간에 계속 무슨 청년 문제 뭐 어쩌고 저 국민들을 어떻게 하고 청년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만 요란스럽게 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정책적 혹은 철학적 고민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야. 예. 했으면 그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정책이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가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러고 앉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오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재치문답이에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청와대마저도 4.7 재보선에서 20대, 30대들이 돌아서니까 청와대에서 TF 만들었지 않습니까? 뒤늦게. 무슨 이철이 정무수석에다 뭐 무슨 젊은 사람들로 TF를 만들었다는데 그 TF가 지금 만들어져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절벽 문제. 이 문제는 임기 초부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서 TF를 만드냐 이거 임기 다 돼가고 이제 내일 모레 그만둘 사람이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 자체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은 미래의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는 청년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 전체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존중받아야 될 국가의 미래거든. 우리의 미래란 말이죠. 이래 되는데 그 항상 이런 식으로 이빨 입으로 가지고 살쩍살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건데 정권의 본질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도 바뀌어지지 않거든. 지금 만약에 바뀌어지면 앞으로 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희망 없어요. 그래서 차기 정권은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유지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이 정당 그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4, 5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것에 보면은 비호감도 그러니까 싫다. 예. 비호감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9.7%, 국민의힘은 31.5%로 뭐 오차 범위 내에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물론 이런 2030 세대들의 그런 분노도 여기에 작용됐으라고 보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국민의힘 그 이전의 현신들 보면은 비호감도가 김정은보다도 더 나빴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1,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미래 한국당이다 무슨 이름도 하도 바뀌어갖고 알 수도 없는 그 당명들이 많았는데 그때 조사해 보면은 김정은이가 더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말하자면 하도 그동안에 뭐 이야기하는 거 실천을 안 하고 입으로만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순대도 안 믿는다. 그다음에 어쩐지 얼굴만 봐도 기분 안 좋다. 민주당 말만 들어도 기분 안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민주당이 이 말을 두고 뭐 더민초 이 초선 모임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민주당이 그걸 들어가지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골수 또 친문들은 무슨 소리냐? 개혁을 더 해야지. 개혁을 안 한 바람에 이렇게 또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정말 이 뭐냐면 진지한 그런 변화는 추구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예. 이 초선 의원들의 새 시너지가 문자 폭탄으로 완전히 사그라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더민초 초선 의원들의 민주당을 변화하고 쇄신시키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좀 힘을 내시기를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 초선 해봤으니까 정치에 덜 물들었으니까 정치에 덜 물들었다는 것은 순수함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일단 만약에 초선까지 무너져 버리면요 정말 희망이 없다. 민주당이 살아나는 길은 뭐냐 이 초선들이 그 당 안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